원래 저도 고구려사 그다음에 뭐 그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고 제가 최근에 뭐 이상한 사람 좀 몰리기도 그랬어요. 네. 근데 역시 한 국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건 역시 역사가 중요하고 뿌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그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놀란 건 이 철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과거에 우리 잃어버린 우리 고대사를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고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또 영화가 하면서까지 이렇게 정말 새로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우리 고대사를 완전히 중국의 역사의 일부로 지금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거의 대비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그 크고 깊은 뿌리를 제대로 우리가 못 챙기고 거의 뭐 점점 일실해가는 과정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의 살던 고향 앞으로 계속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 또 만드실 거죠. 그러시 여기 끝납니까?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기록으로 이것도 남기면 언젠가 이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 될 테니까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동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원래 뭐 영화로 찍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연변대학에서 1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중국 학생들에게 직접 역사를 가르쳤고 중국 철학, 중국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주변에 엄청 그 많은 고구려 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간 성자산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 연변대학교 지금 그 연길 바로 연변대학교에서 몇 킬로 안 떨어진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아무데나 보면은 고구려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1년 동안 이 영화는 상당히 사계절이 다 담겨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댕겼는데 거기에 제 제자들이 따라붙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이제 유정훈 감독이 아주 집념을 가지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고, 또 영화사 달에서 이것을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알선을 해주시고 편집에도 더 도움을 주셔가지고 비교적 완성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더 없는 보람이고 그렇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와서 앉아 있는데 저런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이 장대한 포부를 가질 수 있는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광화문 그 집회를 이번에 나가면서 느끼는 감동, 여러분들이 그 광화문 집회에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영화하고 공통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아주 멋진 연설을 하셨지만 그 광화문 집회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 머리로 펼쳐진 100만 인파에 펼쳐진 광활한 대륙, 그것이 고구려가 아니고 무엇이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끼고 어떤 공동체를 재산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민족으로서 이렇게 드물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 내지는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고구려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광활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원래 이게 작년 한 1년 전에 개봉됐어야 되는 건데 이 영화관에서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계속 밀렸어요. 계속 밀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영화사 달에서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시점이 제일 나쁜 시기에 지금 영화관에 사람들이 안 오는 시기에 걸렸지만은 내 영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상영이 됐다. 왜냐면은 명명히 보더라도 그야말로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같이 보면서 이 영화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은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소중한, 저로서는 이 역사의 자산이고 고군의 씨앗이고 그야말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를 건설해야겠다. 그 거대한 그 역사의 홍루 속에 한복판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아까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저도 이제 광화문 광장에 그야말로 100만, 100몇십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거대한 그냥 물결 있지 않습니까? 저쪽 끝에서부터 마치 이 땅이 꺼져가는 그런 소리들이 쫙 전달해오다가 저를 지나서 딱 이 소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정말 그때 딱 그 말발굽 소리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말발굽 소리, 거대한 말발굽 소리, 또 지축을 울린다는 느낌, 뭐 정말 그런 게 생각이 들었고, 이 작지만 규모로는 작지만 그 거대함을 정말 느꼈어요. 거대함이. 제가 캐나다에 잠깐 가본 일이 있는데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캐나다에 가니까 화이트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화이트락이라고. 밴쿠버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구단이 좀 되는 데인데,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동네 이름이 화이트락이니까. 갔더니 해안가에 그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그걸 화이트락이라고 지명을 삼았더라고요. 화이트락. 예. 그리고 각 곳곳에 가면 이제 인디안들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이렇게 그 장승 비슷한 그려 놓지 않습니까? 그걸 엄청난 그 과거의 유산으로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역사가 짧으니까 이민해 와가지고 그래서 몇십 년만 된 기록만 해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수천 년 된 좀 거대한 역사 인물들이 있어도 너무 흔해서 그런지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흔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역시 고대사 중에 사실은 우리 이북 지역을 다 떼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다 떼어내버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슴 아픔이 있는데, 정말 이런 고대사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은 정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의 유산인데, 정신적 자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사가 꼭 뭐 동북 지역을 꼭 내가 영토적으로 지칭한 것도 아니고, 아까 그 고인돌 얘기를 했죠 말이죠. 이 고인돌의 엄청난 몇만 개가 사실 전라도 지역에 있거든요. 전라도 지역에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은 안에 거대한 석총 안에 있는 실제 현실은 석실, 가장 중요한 관이 있는 석실은 고인돌 모습이란 말이죠. 고인돌 모습이고, 그런데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고인돌을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나잡아서 돌멩이처럼 푸대접을 하고, 그리고 근데 그 푸대접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역사학자들이 푸대접을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금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금붙이가 나오면 이게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금붙이가 안 나온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층이. 그런데 이 고인돌에 대해서도 전부 뭐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이후의 유물로만 보지, 이거는 구석기 시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유물들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고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라도 지역 가면 그 어마어마한 고인돌 하나가 몇 톤짜리인데 그거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돌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날러 오려면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의 인원이 동원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 하찮은 이런 것부터 모두 우리 역사의 고귀한 역사의 그 증거라는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동북 지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쓰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 역사를 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소위 좁은 국가 개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로마사를 쓰는데 이태리 사람 눈치 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는 저 중국 역사를 그 포괄해서 일본 역사까지 이 전체를 하나의 우리 중심의 문화사로서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면에서 제 평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국학에 바치도록 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큰 결단하겠군요. 네. 이 관객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네네네. 여기 자유롭게 그냥 서서 크게 말씀하셔서 들어오니까 댕기면서 사실 저렇게 저 정도 이 모든 게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하는 것도 그게 다 연변대학교 내 연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새롭게 녹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낀 것만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발해 지역 같은 거니 이런 거는 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발굴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 연변대학에 그런 우수한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그 연변대학교 총장이 연락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 중국 가서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한국에서는 도움을 그러면 알지만 거기 가서 아무리 제가 뭘 클레임 해봐야 안 통하니까 그런 데 가서는 역시 상당히 점잖게 행동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기적적인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발해 멸망에 관한 그 화산재 그 설은 일본 어느 교수가 그런 설을 냈는데 우선 연대가 많지를 않고 그 발해의 멸망은 발해 역사의 그런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발해 역사의 내재적인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구려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강성함이라든가 그 위대함, 그 발해까지 오는 이게 완전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보면 그때가 위진남북조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위진남북조는 저 북부 왕조들은 그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바뀔 때
고구려는 1000년을 유지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했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중원의 역사는 오히려 변방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역사를 볼 적에 너무 중국 역사도 중원 중심으로만 보고 있다. 우리 역사도 너무 이 신라사 중심으로 신라인들이 썼기 때문에 신라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발해의 멸망이나 고구려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 외부적인 팽창이 너무 심해지면서 내부의 공동화가 진행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이 분묘 형태라든가 여러 면에서 상당히 그 소박하지만 신라는 내실이 있는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환과 내우로 볼 적에 항상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환보다는 내우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국제 정세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자체 내에 이 정치가 이렇게 개판으로 망가져 왔는데 이것은 박근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승만 때는 사실 더 개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 지나간 역사에서 모르지만 보도연맹에서 3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다 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쭉 뭐 반면특위의 좌절이던가 이런 걸 쭉 생각해서 본다면은 그 악랄한 역사가 오늘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그 역사를 생각하면은 그 역사의 진상, 우리를 지배해온 모든 지배계급의 그 진상이 최초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얼마나 천우신조의 그 다행한 그러한 기회냐. 그래서 우리 고구려 역사를 생각하고 신라 역사를 생각하고 백제 역사를 생각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선 광개토대왕 비문은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봐도 굉장히 정확한 문법과 글자 형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아주 해서 정자로 쓰여져 있고 중국에서도 유래를 보기 힘든 위대한 돌비석인데 그것이 한글로 쓰여졌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광개토대왕 비에 관한 것은 그 엄청난 앞으로 그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 자체에 대한 해석이 일부 몇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광개토대왕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로 봐야 된다. 이 비문의 전체 내용이 한 역사서만큼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위대한 연구서를 꼭 내놓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고 뭐 대조영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제가 앞으로 소상하게 쓰겠고 단지 그 대조영에 관해서는 이제 신당서 부당서에 상당히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 중국의 학자가 가서 1년 반인가 머물면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기록이 있고 특히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는 건 남북국 시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통일신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 세력들은
이 야마토 정권의 주축이 됐고 이 고구려는 지금 발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마토 정권과 발해 사이에는 굉장히 그 유대감이 있었어요. 그 나당연합군에 패해서 밀려간 사람들끼리. 그래서 저쪽 지금 아까 그 살기성이 두만강 그쪽 지역에 엄청난 성들이 있거든요. 발해성들이. 그거는 뭐냐면은 그를 통해서 이 동해바다가 엄청난 그 무역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지금 발해에 대한 역사 자료가 일본 측에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역사 연구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교과서에 안 써나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시각들이 없었으니까 발해사를 예를 들면 유득공 선생이라든가 우리 실학자 그 유득공 선생이 발해고를 쓰면서 왜 그 고려 시대 때 고려사를 보면은 발해 유민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 한 번에 2만 명, 막 3만 명,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때 20만 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들을 가지고 왜 그 발해 실록청 하나를 못 만들고 그 역사를 안 써놨냐 하는 개탄하시는 그 아주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공감하고 왜 그렇게 좀 우리가 역사 기록에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정말 광개토대왕 비는 대단한 거죠. 그 고구려 사람들의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그 유사한 비문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구려 역사는 연구할 것이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발해 300년, 600년 합쳐서 1000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대한민국 이 정부 수립을 해방 후부터 쳐도 70년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만드는 중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역사에 눈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왕으로 치면 한 3, 4대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곧 그만두게 되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 소위 이 부당한 기득권 세력들 이 기득권 세력들을 제거를 못하면 알맹이가 썩어가겠죠? 근데 그걸 제거하면 우리 광화문에 모였던 그 거대한 정말 이 100만 명이 모였다 하는데도 유리창 한 개 안 깨지고 방화 약탈 이런 거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누구 하나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우리 국민인데 정말 이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정전이 한번 났다 그래가지고 맨하탄에 정전 한번 난 게 몇 년도든가 그 어마어마한 약탈과 노략질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정전 하룻밤 정전됐다는 게 전부 보석상 털리고 모든 데가 다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좀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수차례 진행이 됐어도 단 한 명도 연행되어 가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질서 정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이 성숙한 국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예요. 간접민주주의죠. 간접민주주의인데 이것은 이제 근세에 와서 소위 몽테스키우가 상권 분립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이 민주적인 이제 성문법이 만들어진 건데 미국 헌법이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지금 대의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원래 히랍의 민주주의는 direct democracy, 이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히랍이라고 하는 아테네라는 게 그야말로 그
체제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아테네라고 그래봐야 히랍에 30세 이상의 그 투표권을 가진 남자. 그런데 그들의 의회가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6,000명이 정족수예요. 6,000명이 모여가지고 다이렉트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벌어진 것은 세계 인류 사상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현장입니다. 예, 예. 히랍 역사 이래,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그것을 이상으로 삼았지만, 그레코로망의 이 전통을 서구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 기준으로 알고 왔잖아요. 근데 히랍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은 우리 광화문에서밖에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히랍 민주주의를 최초로 21세기에 구현한 민족이다 하는 소감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국민 각자가 그야말로 이 여론상으로 보면은 뭐 95% 넘는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거기에 몰려드는 것이고 그들의 직접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물결에 의해서 이 전혀 이 개선에 참여의 그 회개의 그 의사가 없는 세력들이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고 할 적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제거한다는 말이야 불가능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히랍에서는 오스트라시즘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그러한 적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그런 짓을 안 하는 우리 같은 국민이 되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문제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차기 대통령이 되신다 해도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지금 이 꾸려나가고 있는 모든 이 혼란 정국과 이런 것이 모든 게 민생을 망가뜨리고 이래서 다음에 차기할 사람이 욕을 잔뜩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물러나지 않을까. 난 이런 것도 굉장한 걱정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은 과거처럼 이게 분리된 개별 알갱이가 아닌 거죠. 네. 저는 어떤 상상이 되냐면 이 개개인의 이 국가 구성원들이 이 신경망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거처럼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사실상 연결되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지금도 이렇게 카톡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기 알라스카에 있는 우리 사람들하고 지금도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중이 하나의 그 집단 지성을 가진 하나의 일종의 그 유기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유기체가 돼가서 이게 하나의 집단 지성으로 지금까지 지배당했던 정치를 지배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섭지 않습니까? 전하고 달라서 분리해서 지배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과거에는 다 분리해가지고 갈등시키고 싸움시키고 그러면서 지배했는데 그 지배하는 방법은 대개는 이제 정보의 왜곡이고 그 다음에 뭐 대우의 왜곡이기도 하고 매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뭐 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잘한 게 국민 대통합을 이뤘다. 근데 이게 사실 반면으로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거든요. 우리 광화문에 모인 뭐 대중도 대중이지만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 다 모아서 이게 무서우니까 그 탱크 몰고 이렇게 뺐던 권력 아닙니까? 사람을 수백 명씩 죽여가면서 그 빼앗던 그 권력을 지금 스스로지 아니면 어쨌든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금 도로 내놓게 생겼는데 그 힘의 원천은 저는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다라는 거죠. 이 국민의 그 집단지성의 수준이나 아니면
실천력 뭐 이런 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이게 그 다 망가진 나라이고 그 기득권자들을 제압하는 게 실제 어렵긴 하겠죠. 엄청 힘들겠죠. 근데 결국 국민적인 에너지가 받침돼서 저는 아주 널널하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상당히 그 정치인은 낙관적인 희망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훌륭한 정치인의 용기고, 막 투지고, 우리가 항상 살면서 그 비관을 미래에다가 던져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겠어요. 역시 우리가 훌륭하십니다. 아주 낙관론을 가지고 계시는데, 역시 오늘도 그 중앙일보에 논설위원인데 강찬호라는 분이 쓰신 논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이렇게 가볍게 보려는 자세가 있는데 결국 누가 트럼프 처음 나왔을 때 트럼프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아니고 트럼프 처음 나왔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시리어스하게 봤겠냐.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 그 사람으로 결집된 시리어스한 민중이 그래도 미국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으로 결집되는 우리나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진보 보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지금 이재명 스타일의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집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당파나 보수 진보라든가 무슨 젊은이라든가 늙은이를 떠나는 그거는 새로운 세력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난 선거 때도 사실은 뭔가 안철수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뭔가 선거판을 흐렸는데 요번에는 우리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은 이 성남시를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성남시를 부끄럽지만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데인지 몰랐네요. 이게 별로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댕기질 않거든, 시내 같은 데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성남시장이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 내가 오늘 아주 감탄을 하면서 왔는데 결국은 이러한 행정력과 이런 것이 입증되어서 오늘의 이러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회에 등장을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새롭게 진작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선거판을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이 재미가 있어야 국민들은 관심을 갖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미없으면 선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선거처럼 재미난 드라마가 없거든요. 연속방 연구 1000편을 보세요. 이 선거 드라마 하나에 당해내요. 그러니까는 이 드라마가 재밌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스타가 나타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역시 이런 것도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이하면은 역사가 아닙니다. 반전의 재미지 않습니까? 반전. 저는 예를 들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살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 반전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게 진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자랑질을 하나 하면요. 네. 종북물이 있지 않습니까? 종북물. 우리 사회는 종북하면 다 무서워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북 얘기만 나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제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종북 이걸 정면으로 돌파해서 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정면 돌파해 왔는데 네. 지금은 저한테 종북 머리를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서울지검에 종북 머리 당하러 끌려갔거든요. 무슨 회사에 뭐 민노당 당원이 있는 회사에 청소 용역 좋다고 끌려가서 종북의 자금줄로 조사를.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내가 그 회사에 일거리 준 게 종북이면은 그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 주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보조금 구해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가 고정간첩이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종북 얘기만 하면 막 정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 저번에 연천 뭐 포교 소리 들었니 많이 뭐 목함지대가 어쩌니 뭐 그럴 때 제가 뭐 한 것도 아닌데 포경 못 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디테일을 한번 했는데 저를 이거 빨갱이로 또 보는 거예요. 북한 편이구나 이거. 근데 그 조선일보가 쓴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심하게 달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앙일보 사설을 또 바꾸고 그랬는데 그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확 올뜨기 전에는 저는 주로 막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써주려고 했는데 못 쓰게. 근데 사드 있지 않습니까? 사드. 이 사드가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중국과 관계만 나빠지고 북한 핵개발 저지에도 도움도 안 되는 북한하고 일본만 도움되는 거여서 정치인들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사드가 아니다 이거 했더니 아무도 안 써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신문에 써줘야 우리가 뭐 이걸 타고 또 넘어가지고 뭘 선전을 하는데 제가 성주하고 김천을 연설하러 갔습니다 제가. 잘하셨어요. 네. 그래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써요. 어제 제가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블로 안 올려주면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회다. 자주 국방할 기회다 이거. 전작권 회수하고 미군 철수한 경우를 대비해서 자주 국방할 기회다. 북한보다 우리가 국방비를 몇십 배, 우리 41조 내는데 저쪽이 1조 몇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그 돈 내고 왜 미군 없으면 못 지킨다고 자꾸 그러냐. 그거 자꾸 하는데 아무도 종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북머리를 우리가 돌파하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상대방을 이기겠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꼭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것은 아까도 내가 걱정을 한 거는 민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정치가가 위대한 정치를 한다라도 국민의 민생을 망가뜨리고 경제적으로 만약에 못 사는 나라가 된다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민생의 우리 민족의 민생 문제는 바로 이 종북머리가 없어져야만 민생이 해결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경제 여기 경제민주화니 이런 것들은 물론 해야 되지만 이 남한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리 뭐 이 기업 때려잡고 뭐 해봐야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 고구려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북한을 우리의 자유왕래가 가능한 모든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무대를 만들고 그걸 통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동북이라고 하는 지역과 저 연해주 지역이 우리권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만 젊은이들이 이 작은 섬나라에 갇히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우선 남북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남북 화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 박근혜 정권의 가장 내가 몰상식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 하루아침에 그 개성공단을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이 도대체 어딨냔 말이야. 그거는 최후에 결정해도 될 거를 자기가 최초의 카드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도 알고 보니까 최순실의 명령이었던 모양인데 결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거꾸로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슴 깊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아까 이승만 정권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는 반공 종교가 지배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반공 종교가 지배하는 중세기에서 살아왔다. 할 문제지 왜 국민 앞에서 쇼를 하는 그게 제일 먼저 쇼가 돼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아직도 백성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은 모두 이 군사 문제 가지고 겁만 주면은 황교안이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문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가들은 지들이 알아서 확고하게 항상 다뤄야 할 문제지. 아니 지금 뭐 닭으로 인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폐하는 이런 농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물러나서 무슨 민생을 살려야죠. 같은 회의를 해도 그런 사람이 그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위기 상황이다 보면은 종북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는 더 이상 우리 속지 말자. 네, 선생님 이게 지금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지만 사실 이 종북몰이가 횡행하게 된 데는 이 종북몰이를 하는 쪽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거를 못 막고 거기에 당해서 맨날 이게 유용한 무기가 만든 거는 사실은 그 종북몰이 당한 측의 책임이 큽니다. 이건 헛개비 공격이거든요. 없는 실체가 없는 공격이지 않습니까? 맞아. 그럼 거기를 당당하게 맞닥뜨리면 사실 못 써먹는 무기인데 겁을 내니까 자꾸 써먹는 거예요. 자꾸 써먹으니까 점점 헛개비가 커져. 점점 겁나고.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몇 년, 한 3, 4년 돌파를 하니까 저한테는 안 써먹는다니까 진짜. 그 재밌는 사실이 하나 그게 민주당의 최대의 문제였어요. 네, 사실은 민주당이 항상 선거를 핑계대고 이념 문제는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 보수적인 그걸 완전히 목숨 걸고 몇 번 이렇게 당할 거면은 계속 그걸 갖다 강하게 했으면 저쪽에서 못 쓰지. 그래서 그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사드 얘기하고 막 김천 가서 떠들고 뭐 미군 얘기하고 막 자주국방 얘기하고 노동자 뭐 얘기하고 노동 탄압하지 마라. 기업들 저 재벌 체제 해체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우리 관념이 하면 보수 지지가 확 떨어지고 진보만 지지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중도가 확 없어지고. 근데 여론조사 지지표 분석을 해보면 제가 보수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정말이에요. 보수 중도 지지자 몫이 훨씬 큽니다. 제가. 이 국민들을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국민들이 바보일 것이다. 종북몰이 하면은 거기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통을 막 피했지 않습니까? 저는 손해볼 각오하고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그 강찬호 그 논설위원이 쓴 것 비슷한 느낌인데 보수 지지자들이 나는 보수요, 나는 중도요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저를 많이 지지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 국민들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들을 집단 지성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정치 집단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때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상으로 보는 거죠. 동원 대상으로, 지도할 대상으로, 끌어가야 될 좀 이렇게 대상으로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더 낫고 대중보다 나도 이렇게 당하는데 국민은 무서워하겠지 그러고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 믿지 못해서 생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이죠. 저 같은 우리나라 특성이 뭐냐면은 사상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저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어디 뭐 기차를 타고 가든 어디에든 저한테 아주 이 예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봐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꼴보수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상식이 있다는 거지. 네, 상식이 있고 뭐가 정의로운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의 보수를 보수답게 대접도 못 해줬고 보수다운 정치인도 없었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기회로 뭔가 이 보수니 진보니 이런 아주 피상적인 논의를 지금 이제 털어버리자. 그렇고 재미난 건 뭐냐면은 요새 전라도 가서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경상도 가서는 나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전라도 경상도의 틀도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것이 뭐냐면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패러다임이거든. 박정희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렇게 갈라놓고 전라도는 또 이 전두환이 그렇게 5.18을 그 불행한 사건을 일으켜서 그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사실은 전라도라고 그래서 진보적일 게 없고 경상도라고 해서 보수일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것이 깨진다는 거, 이것이 깨진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패러다임, 사실은 박정희, 박근혜 2대의 이 끔찍한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끝나게 되는 가장 위대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밌게 하십니다. 쿠르파에서 뭐 나토고 모든 군사적이라는 게 우리가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도 맺을 수 있는 거고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 말고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지금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 중이라는 거 아니라 잠깐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다는. 우리가 이거를 종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바른 지도자만 만나면 우선 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북미 수교를 우선 우리가 권유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그럼 북한의 학생들이 지금 한 10,000명만 미국에 유학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르켈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도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매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냐. 우리 동서독의 문제를 봐도 조금 더 아량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너무도 아름답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나는 오늘 상당히 훌륭한 멘트를 들었는데 종북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대처하겠다. 이것은 종북머리만 깨도 목숨 걸고 깨야 된다고. 목숨 걸고 깨야 돼. 그것만 깨도 우리 역사는 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온 김에 오늘 이 영화의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있거든. 5권으로 도월의 중국이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내가 오늘 오신 거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내가 글을 하나 썼어요. 사인을 했는데 여기 이거 굉장한 얘기인데 노자에 있는 말이거든. 큰 대상, 큰 어떠한 모습인데 이거는 큰 원칙이라든가 큰 철학을 자기가 잡고 있으면 천하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집대상 천하왕.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준영 시장님께서 큰 대상, 큰 원칙, 큰 철학, 큰 사명, 큰 대의 이런 것을 꽉 잡고만 있으면 딴 자질구레한 신경 안 써도 천하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또 설명을 네, 네. 네, 네. 나오산 선생님. 예. 아이고.